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알트코인 시장은 사토시 마켓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뭐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트코인 개수는 약간 늘어났고, 그리고 달러로 환산해서는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큰 하락이라는 의미를 두면은 좀 거기에 어폐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균형 있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계좌를 보셨으면 아마 그냥 그럴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제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느끼는 거, 뭐 댓글을 보고 느끼는 거, 뭐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이 뉴스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보라고 저한테 잘못된 기사다, 잘못 나간 기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코인텔레그래프나 아니면 해외 미디어들은 이것에 관해서 뭐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거까지 대면서. 그래서 뭐 한국 연기금이 비트코인 ETF에 뭐 투자했다, 그 보고서를 뭐 냈다, 교직원 공제에서 뭐 오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이거를 진짜 오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사가 뭐 여기 2021년 4월 캐나다 자회사인 호라이즌 ETF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가치를 추적하는 두 개의 ETF를 출시했다, 뭐 요렇게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와가지고 과연 한국경제 그 기자분이 과연 진짜 뭐 가짜를 만들어내서 이 기사를 일부러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뉴스를 보실 때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당장 뉴스가 호재거리 뉴스가 나오고 하루 지나면 이게 오보다, 잘못된 거다, 페이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는 아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와전되는 기사가 항상 나와요.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도 소방관 구호 및 퇴직기금에서 마찬가지로 뭐 2,500만 달러에 뭐 비트코인과 이더에 투자를 했었다는 게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교사연금위원회가 FTX를 위한 4억 2천만 달러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했었다라고 목요일날 발표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해외,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어떤 그 트렌드지 않을까. 그래서 오보라고 그냥 단정 짓기에는 좀 모호한 그게 많다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FDLC 의장이 미국 규제기관이 은행이 암호화폐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네임돼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인 크라켄을 은행 라이센스를 지급을 해줬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은행들도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크라켄을 은행으로 이미 그렇게 규정 내렸다는 자체는 과연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의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이미 판명됐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의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규제안이 더 디테일하게 하나둘씩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을 보실 때 아마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걱정 때문에 폭락하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만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흘러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충분히 4분기 들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뭐 비트코인 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이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예견을 한 게 내년 1분기까지 11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JP모건에서는 올해 4분기에 올해 연말까지 90달러를 찍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90달러까지 가는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지금 85달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간다는 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수요가, 오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붓는 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제가 예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거냐면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서민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이 코앞이다. 유럽은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질 않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이게 꺾일 수가 없어요. 에너지 가격이 꺾일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공장들은 아직까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제가 네이버에 상품을 주문하려고 이렇게 마켓을 보고 오더를 내리려고 하면, 주문하려고 하면 거기에 솔드 아웃이다. 주문을 못해요. 그런 상품들이 지금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물건이 없어요. 주문하려고 하는데.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상자산에 관해서,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크립토커런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건지에 관해서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ICE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과연 왜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를 할까요? 이 얘기는 뜻하는 바가 되게 커요. 뉴욕 증권거래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과 같이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어떤 그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DCG를 항상 매일매일 이제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DCG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블록스트림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블록스트림하고 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요. 자, 이게 언제 썼냐면 2019년 1월 24일 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어요. 이때. 자, 모든 게, 그래서 DCG 기준에서 저는 모든 것을 다 결론 도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게 다냐, 더 이상 확실한 명분을 줘라, 저한테 확신할 수 있는 논리를 줘야 되지, 설명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영상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 관해서 어떻게 다 말씀드리고, 이릭스X에 관해서, 벡트 거래소에 관해서 어떻게 다, 과거 영상을 보시라니까요. 지난 과거 2018년 거부터 쭉 보다 보면 대충의 그 퍼즐을 맞히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퍼즐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2016년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2016년 제가 정확히 1월달 말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짜투리돈 했던 거는 2015년 12월부터 했는데, 확신 논리? 저는 이때 진짜 확신이 많아서 제가 투자를 했었을까요? 금이 너무 많이 안 오르니까, 너무나도 안 오르니까, 딱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1150달러에서 1200달러 초반대에 제가 전량 다 그냥 손절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달 계속 사모았었던 금은을 이때 그냥 전량 다 매도 처리했어요. 이게 승산이 없겠구나. 그때 비트코인을 제가 발견했는데, 저한테 확신은 어떤 거였냐면,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확신을 가졌던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소프트뱅크 벤처스 있죠. 코빗에 관해서 제가 항상 이제 환기시키듯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코빗에 시리즈 A 펀딩을 리드해서 투자했다. 여기 보면 3밀리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왜 과연 코빗이라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를 했었을까?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게 오히려 금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왜냐면 소프트뱅크가 어떤 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저는 확신을 많이 가졌어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이 뉴스는 2014년 8월 26일자인데 저는 이거를 발견한 게 2016년에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더 늦게 발견했었으면 확신이 더 없었겠죠. 저는 이 뉴스 하나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빗 거래소는 소프트뱅크 벤처스하고 SK 플래닛이란 그 타이틀이 맨 밑에 홈페이지에 밑에 보면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넥슨이란 어떤 그 이름이 앞에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근데 뭐 판테라 캐피탈도 있고 뭐 팀 드레이퍼도 있는데 뭐 이때는 몰랐죠. 판테라 캐피탈이 어떤 데인지 몰랐죠. 저한테는 어쨌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저를 이제 투자의 길로 줬고 팀 드레이퍼도 여기 투자했다는 거는 저도 이제 되게 오래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은 팀 드레이퍼에 관해서도 좀 찾아보시고 요즘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 ETF에 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매일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간간히 이제 지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만에서 지진이 났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24일 날이죠. 6.5. 6.5의 지진이 났는데 이게 뭐 엄청 뭐 사망자가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둬야 된다는 거죠. 이 지진이란 이 패러다임이 과연 인류에 앞으로 향후에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떤 여파를 미칠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보면은 호라이즌 톡방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29일 날 이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 지정돼요.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볼륨이 낮아서 소명 가치가 불필요하다. 호라이젠 측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홍종우 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소명을 안 했냐. 근데 그때 이제 분위기 자체가 FATF에서 권고안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호라이즌 측에서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판단했던 거는. 볼륨이 엄청 낮은데 굳이 소명까지 하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업비트 측한테. 그래서 어쨌건 그냥 뭐 비트렉스랑 바이낸스에 그냥 있었죠. 근데 어쨌건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 지정되면서 상장 폐지되면서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게 뭐 괜찮은 코인이다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상장 폐지되면서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저한테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투자를 했고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저는 이미 그것에 관해서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업비트에서 뭐 상패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충분히 FATF 권고안이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향후에 한국 시장에 익명성 코인의 대표 주자들인 지캐시라 호라이젠이 충분히 상장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한테는 기준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이에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특히나 OTC 심벌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다 게임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향후에 뭐 베이직이라든가 아니면 체인링크 디센트럴 랜드 같은 거 뭐 다 여기 OTC 심벌에 들어가서 ETF까지 전략 전반적으로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대중은 숫자의 기준을 맞추지만 저는 숫자의 기준을 맞추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코인에 투자했었을 때도 저는 숫자의 기준을 맞춰서 전 투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 거기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저 사기꾼 소리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후회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변명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본인 여윳돈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500만 원만 한번 투자해봐라. 재미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돈 500이 은행 통장에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을까요? 국민 대다수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숫자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믿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근데 숫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확신을 가져. 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숫자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확신을 하겠죠. 왜? 그게 대중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막 시장을 막 흔들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분거리를 하나 만드는 게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한다. 막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워렌과 함께 반대파에 합류하면서 파월의 재선에 대한 반대론이 팽배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려면 이분이 다시 연임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끊기고 테이퍼링은 일찍 시작하고 금리 인상도 빨리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월스트리트가는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흔들어요, 항상. 이분이 설상 연임을 한다고 해도 그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명분 삼아서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마이네임을 먼저 보고 오징어 게임을 더 늦게 봤거든요. 예전에 이거 돌려보고 어저께부로 이제 이거를 그냥 정주행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단지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지금 현재 세상을 그냥 여기 투영해서 이 시리즈물에 그냥 다 담아놨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게임 중에 하나에 구슬치기가 있어요. 저 어릴 때도 이제 구슬치기 동네 친구들하고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엄청 부자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신 나간 노인같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서 구슬치기 중에 갑자기 막 시간 끌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기 전에 이정재는 여기서 구슬을 많이 확보해서 게임에서 승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둥바둥 돼요, 이정재가 어느 순간에. 근데 이 할아버지는 모른 체 하면서 계속 이 동네 세트장 같이 생긴 이 동네를 계속 배회해요. 배회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옛날 집 대문 앞에 딱 쓰더니, 예전에 이 집 앞에서, 이 집 안에서 자기 부인이랑 자기 자식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었다. 그때 뭐 돈은 많이 없었다. 어쨌건 허름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살던 허름한 동네예요. 1970년대 뭐 1980년대 같이 지금같이 막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막 들어서고 그러기 전에. 근데 과거 회상하는 이 장면에서 이분이 이제 막 그때를 더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근데 현실에서 이정재는 아둥바둥. 이 모습이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이걸 대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진 자와 없는 자는 재미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일 많이 가진 자와 제일 없는 자는 재미없다. 없는 자는 제일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없고, 진짜 제일 많이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재미없다. 근데 이 말이 정답인 게 뭐냐면, 중고차 끌던 사람이 3천만 원짜리 현대차를 끌고 다니면 행복해. 근데 사람이 더 돈이 많으면 이제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죠. 그리고 나서 돈이 조금 더 많으면 1억 5천짜리를 사.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돈이 많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많이 탄다는 S63, AMG를 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이제 고급 스포츠카에 눈을 돌려. 그런데 사람 오감이라는 게 한계치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시장을 하고 아무리 비싼 차를 몰고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오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없어요. 어떤 맛있는 걸 먹으면 거기서 더 많이 행복감을 느낄까요? 사람 인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주기적으로 맞고, 그리고 뭐 진짜 총수들 뭐 자제 그런 사람들이 막 약을 하고 막 이러는 게, 그 사람들이 과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전 해보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출을 시켜서. 근데 어쨌든 한국에선 그게 불법이죠. 근데 가진 자와 없는 자는 죽음 앞에 어차피 원점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늘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제 아는 지인 계좌를 오픈한 적이 있었죠. 물론 제 계좌는 아니지만 근데 그 계좌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거래소에 또 있고 다른 거래소에 또 있어요. 사실은 그 분이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볼까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네 어디 편의점이나 다른 데 가서 돈이 거의 뭐 한 거래소에 650억 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 의미가 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결국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느끼는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좋은 차 타든 아니면 똥차 타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만족 때문만이 아니라. FATF에서 28일 가상자산 지침 개정안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FATF 표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관련 규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저한테 제 마음에는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어쨌든 내일 발표가 있네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하고 지위를 똑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떤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까요?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이게 시장이 펼쳐지기 위해서 이런 장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설상 불장이 오기 전에 한번 뭐 페이크를 주는 어떤 그 휩소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반드시 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뚜렷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괜히 뭐 다른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